네, 이은호 회장 소개 감사드립니다. 저는 인제대학교 서울백병원 호흡기내과에 근무하고 있고 지금 현재 대한의사협회 코로나19 대책 전문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코비드-19 백신 장단점 및 부작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제가 오늘 원래는 이 강의 준비를 온라인으로 다 녹화를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위드 코로나 시대를 맞아서 대면 강의를 할 수 있다고 얘기를 들어서 제가 오늘 직접 이 자리에 나왔는데, 저는 오늘 여기 나와서 희망을 좀 보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대부분 온라인으로 강의했는데 오늘 여기 보니까 강의 좌석도 실제로 2m 이상 떨어져 있고 또 여러 가지 방역 수칙, 제가 오늘 들어오면서 이런 스티커도 받았고요. 그런 방역 수칙도 잘 지키고 또 마스크도 잘 쓰고 해서 사실 위드 코로나를 가는 시발점에 이 지역병원 협의회가 이런 대면 강의를 하는 것에 대해서 앞으로 이렇게 대면 강의를 할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희망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게 제가 발표하는 자리하고 이 좌석하고 굉장히 떨어져 있습니다. 10m, 뭐 한 7, 8m 떨어져 있어서 제 발음이 잘 안 나오기 때문에 마스크를 벗고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코비드-19 백신 장단점 및 부작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그 백신 접종과 이제 이런 위드 코로나 지금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그런 정책에 대해서 잠깐 코멘트를 해드리겠습니다. 백신에 대해서 여러분들 뭐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떻게 저에게 이런 강의를 부탁했나 생각해 보면, 제가 이제 공부를 하면서 강의 준비를 하면서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얘기를 좀 해드려야 되겠다. 왜냐하면 백신에 대해서 저도 이제 학생 때 많이 배웠지만 사실 잊어버린 게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그런 것들을 의과대학생 때 배우신 면역학 시간에 배우신 그런 내용들을 한번 리마인드 하는 차원에서 들어주시면 좋겠고요. 또 이런 것들을 알아야 백신에 대해서 기본을 아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참고를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백신의 형태입니다. 우선 크게 네 가지로 나누는데요. 백신은 그 소위 inactivated 백신 바이러스 그 자체를 약화시키거나 아니면 죽여서 바이러스 자체를 투여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백신의 일부분을 다른 바이러스에 넣어서 투여하는 방법이 있겠는데요. 주로 이제 인체에 무해하다고 알려진 휴먼 아데노 바이러스 같은 것들을 이용하여서 내가 원하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스파이크 프로테인 입자를 집어넣어서 백신을 이제 전달하는 방식입니다. 근데 이제 한편으로는 이제 이런 무해한 아데노바이러스라고 하지만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들어오면 그게 또 하나의 면역 반응을 일으키기 때문에 조금 면역 반응이 좀 더 과하게 일어나는 단점은 있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백신이 뭐냐 하면 이 프로테인 베이스드 백신입니다. 어떤 바이러스가 어떤 바이러스의 일부분, 특히 이제 그 비룰런스를 나타내는 단백질 부분을 오려내서 그 단백질에 대한 우리 안티바디를 가지면 조기에 그 바이러스를 퇴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백신인데요. 실제로 이제 프로테인이라는 건 굉장히 좀 분해되기 쉽고 또 우리가 실제로 먹을 수 없는 단점, 또 이제 주사를 주면 우리 몸에 들어가서 어떻게 변하는지 잘 모르는 그런 성질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이제 이런 시도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이제 상용되고 있는 백신은 현재까지는 없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이제 코로나에 대해서요.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유행하고 있는 RNA 이제 유전자 백신입니다. RNA든 DNA든 되게 이제 알러지 하시는 분들은 이런 DNA 백신을 지금도 많이 상용하고 있죠. 한번 맞으면 대개 6개월 이상 1년까지 유전자 백신을 사용해서 이제 항체를 만들어내는 기술입니다. 이 그림으로 좀 보면 실제로 이제 바이러스 전체를 이제 집어넣는 그런 방법이 있고요. 바이러스 일부 파티클을 집어넣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바이러스 벡터를 이제 일부 이용해서 벡터를 통해서 바이러스 입자를 전달하는 방식과 바이러스의 일부분, 그러니까 스파이크 프로테인이라든지 이런 프로테인을 직접 오려내서 전달하는 방식, 그 다음에 바이러스의 유전자만 떼서 전달하면 우리 몸에 들어와서 그 유전자가 이런 스파이크 프로테인을 만들어내고 거기에 만들어낸 것에 대해서 우리 몸이 반응을 해서 항체를 형성하게 되는 그런 형식입니다. 예, 모든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은 이제 이런 개념으로 만들어집니다. 미즐이나 치킨폭스나 플루나 마찬가지로 이런 바이러스 입자를 우리 몸에 투여하게 되면 우리 몸에서 미리 항체를 만들게 되고요. 그 항체가 미리 만들어져 있으면 대개 다음 바이러스가 들어올 때 면역 반응이 쉽게 이제 바이러스를 퇴치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알려져 있는 새로운 패토젠 코비드 19 같은 경우에는 우리 몸에 전혀 거기에 대한 항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이 이제 쉽게 생기는 거고요. 그래서 바이러스의 이런 새로운 이제 항원에 대해서 그 항원의 비룰런스를 결정하는 그런 입자, 예를 들면 스파이크 프로테인 같은 것들을 분리해서 이런 분리해서 백신을 만들게 됩니다. 백신을 만들 때 여러 가지 이제 부산물들이 포함되는데요. 이제 안정제, 뭐 이건 이제 슈가를 포함하고 락틸로즈, 슈크로즈를 많이 쓰고 있고요. 그 외에도 아미노산 같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백신을 이런 부가 물질하고 안정제하고 이런 백신하고 엉기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설펙탄트 같은 것들을 같이 들어가게 되고요. 그 외에도 제조 과정에 여러 가지 잔유물들이 남게 됩니다. 근데 백신의 부작용들은 주로 이런 부가물에 의해서 많이 생긴다. 특히나 이제 아나필락시스 같은 것들이 많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 잘 알려져 있습니다. 어디 갔지? 예,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제 백신을 만들게 되면 백신이 얼마나 효과가 있느냐를 검증하는 게 백신 이피커시고요. 대개 이런 경우는 이제 백신 임상 시험을 할 때 이피커시를 보게 됩니다. 주로 이제 컨트롤과 환자군을 나눠서 이제 대조해서 보게 되고요. 그게 이제 임상 시험에서 통과하게 되면 이제 제너럴 파퓰레이션을 대상으로 백신의 이피션시를 effectiveness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efficacy와 effectiveness가 다른 용어로는 좀 사용되고 있다는 거고요. 실제 임상에서는 전체 환자 투여에 비해서 플라세보군에서 몇 명이 생기는지, 그 다음에 백신을 맞은 군에서 몇 명이 생기는지를 대조해서 efficacy를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플라세보군에서 10명이 생겼고 이제 그 백신군에서 2명이 생겼다면 이거는 80% 정도의 efficacy가 있는 백신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백신을 맞히는 그 목적은 소위 집단 면역입니다. herd immunity인데요. 다행스럽게도 우리나라가 최근에 70%를 넘었고 2차 접종까지 완료한 인구가요. 그 다음에 이제 조만간에 80%를 상회할 것 같습니다. 아마 이렇게 백신 접종률이 사실 초반에 백신이 굉장히 부족해서 세계에서 뭐 거의 꼴찌인 나라가였었는데 최근에 이렇게 뭐 세계 한 8위 정도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데는
우리나라 국민성이 하나 기여했다고 생각하고요.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백신을 맞아서 어떻게든 코로나19를 극복해 보고자 하는 그런 이유가 있었다 그러고, 정부에서도 이걸 접종을 강화하기 위해서 백신 패스라든지 백신을 맞으면 뭐 식당에 한 명 더 갈 수 있게 하는 그런 정책을 펼쳤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생각되고요. 또 거기에 바탕에는 여기 계신 많은 의료기관에 계시는 여러분들이 백신 접종을 위해서 주말도 헌납하고 그렇게 백신 접종을 열심히 해주신 덕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루에 70만 명 정도 백신을 하는 나라가 뭐 인구가 많은 미국 그런 나라를 제외하고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백신을 만드는 과정을 조금 잠깐 설명드리면요. 페이즈 1이라고 하는 거는 대개 수십 명의 대상으로 합니다. 우선은 독성 검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안정성, 독성이죠. 그 다음에 이제 면역 반응이 일어나는지, 주로 이제 헬시 볼런티어를 대상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결과가 안정적이다라고 나오면 페이즈 2로 넘어가는데요. 대개 여기서는 컨트롤 그룹을 둡니다. 그래서 백신과 플라세보를 비교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한 수백 명 정도의 대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그룹에 수백 명 해서 양쪽 그룹이 이민 리스판스가 어떻게 되는지를 평가를 해서 만약에 이게 차이가 있다라고 하면 3상으로 넘어갈 수 있게 되겠습니다. 3상에 넘어가면 대개 수천 명 내지 수만 명의 대상으로 하게 됩니다. 또 마찬가지로 그 effectiveness를 보는, 아까 말씀드렸던 general population에서 effectiveness를 보게 됩니다. 이 3상이 끝나야 공식적으로 이제 백신은 사용 승인을 신청받을 수가 있는 건데요. 대부분 지금 개발되고 있는 백신들이 3상이 끝나기도 전에 사실 백신 사용 신청을 한 임시 승인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백신 맞으러 가시면 안내문이라고 여러분들 아마 병원에서도 다 보여드리고 할 텐데요. 선진국에서는 백신 맞으러 가면 이 백신은 공식적으로 승인된 백신이 아닙니다라는 문구가 먼저 나옵니다. 그래서 본인이 선택하게끔 하는 그런 거죠. 그럼 그만큼 이제 백신 약물의 개발 과정은 좀 까다롭게 관리를 하고 있다 하는 것이고요. 이 3상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우리나라에서도 백신 개발을 이제 다수 한 8개 이상의 회사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임상을 못하는 이유가 우리나라가 그 코비드 19의 유병률이 낮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국내에서 이런 3상 임상을 하려면 약 한 1조 2천억의 비용이 든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유병률이 낮기 때문에 이 3상에 포함될 환자 숫자가 수십만 명이 돼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유병률이 한 10% 20% 되는 그런 국가에서는 수만 명 정도만 해도 이 3상 임상을 진행할 수 있죠. 그래서 비용이 한 5, 600억 정도, 뭐 적게는 그렇게 들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백신 후보가 한 180여 개 있다고 합니다. 더 많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문헌고찰에 보면 그 중에서 실제 임상에 들어간 게 35개 정도 되고요. 3상까지 간 거는 지금 한 8개, 9개 정도 그 정도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한 8군데, 9군데 정도의 회사에서 백신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고, 실제 이제 이런 임상 시험은 국내에서 못 하고요. 대부분 이제 유병률이 높은 남미나 동남아시아, 유럽 이런 곳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진행하고 있는 거는 참 재밌게도요. 우리나라가 이런 바이오 테크놀로지가 발달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제조합 백신, 소위 프로테인 백신, 뭐 이런 백신이 주종을 이루고 있고, 유전자 백신도 일부 하고 있고, 바이러스 벡터 백신은 한 군데밖에 진행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크게 네 가지 종류의 백신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임상에 들어간 백신들이 각국마다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잘 아시다시피 미국, 영국, 러시아, 중국, 뭐 프랑스, 예, 쿠바가 아이러니하게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백신에 대해서 좀 자세히 살펴보고 우리나라에 실제 들어와 있는 백신 중심으로 앞으로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제 코비드 19 백신의 종류별 특징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아시겠지만 이제 그 백신의 제조 방법에 따라서 mRNA 백신이 모더나, 화이자 가장 유명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위 단백질 백신이라고 하는 스파이크 프로테인에 대한 단백질에 대한 백신을 노바백스에서 지금 만들고 있고 3상이 거의 끝났다고 하는데 아직 시판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나머지 국가에서 나오는 영국이나 중국, 러시아에서 나오는 것들이 다 미국에서 나오지만 바이러스 벡터 백신입니다. 이제 바이러스 벡터 백신은 효용성에 있어서, 효과에 있어서 조금 떨어진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접종 횟수는 얀센 빼고는 전부 2회고요. 간격은 대개 4주인데 아스트라제네카가 특징적으로 이게 이제 임상시험에 아웃라이어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제 초반이라서 그런지 백신에 대한 신뢰 때문에 그런지 많았는데, 백신을 뭐 12주까지 이제 연장해서 2차 접종을 한 경우도 있고 13주, 뭐 심지어는 18주 이렇게까지 연장해서 이제 접종을 한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데이터를 다 모아 보니까 초반에는 당연히 우리 인체 면역 반응이 4주에 있을 걸로 생각했는데 8주까지 늘어났고요. 최근 나온 데이터는 12주 이상 간격을 둬야 아스트라제네카는 더 이뮤노제네시티를 생긴다, 면역 반응이 생긴다,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가이드라인도 바뀌었습니다. 8주에서 12주로 공고도 바뀌어 있는 상태고요. 보관 유통이 좀 그 mRNA 백신은 까다롭습니다. 마이너스 70도, 20도 이런데 최근에 이제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노하우가 늘어나면서 녹이고 나서 한 달 이내에 보관이 가능하다. 이제 그래도 유효기간이 굉장히 짧은 게 mRNA 백신의 특징입니다. RNA가 워낙에 온도에 민감하고 좀 러바일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이제 다른 것들은 그냥 일반적인 저온의 유통이 가능하기 때문에, 또 이제 바이러스 벡터 백신은 장기간 좀 보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통기간이 긴 게 특징입니다. 가격은 역시 이제 mRNA 백신이 좀 비싸고 프로테인 백신이 그 다음이고, 뭐 이제 나라마다 백신 정책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바이러스 벡터 백신이 좀 저렴한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내에 수입된 백신의 종류는 다음 네 가지입니다. 그래서 mRNA 백신은 화이자, 모더나 두 가지고요. 그 바이러스 벡터 백신은 아스트라제네카하고 얀센이 되겠습니다. 이 화이자 백신은 지금 미국에서 허가 기준이 계속 바뀌어가지고 지금은 아주 어린이, 그러니까 뭐 2세부터 접종을 하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이제 17세 이상만 허용이 되어 있고요. 이제 국내에서도 접종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건 찬성과 반대가 굉장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소아에서. 근데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에는 특히 젊은 여성에서 혈전 부작용이 많이 발견이 됐기 때문에 여기선 유럽 다수의 국가에서 이걸 제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30세 미만인 경우에는 접종을 하지 않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특징을 살펴보면, 이번에 이제 이런 백신을 대량 생산하다 보니까 이제 한 사람에게 한 바이알 이렇게 생산을 하지 못하고 한 10도즈, 뭐 6도즈, 5도즈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덕용 포장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백신에 이게 이제 폐기가 좀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걸 다 사용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아서 좀 문제가 됐었고요.
뭐 다른 사항들은 앞에서 말씀드려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백신이 감염 효과가 있느냐 하는 건데요. 이미 이제 효과성은 아까 3상에서 대규모 그 일반 인구에서 대중을 위한 인구에서 검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뭐 화이자 모더나가 한 94%, 95% 정도 유지가 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이제 스푸트니크 러시아 백신이 한 90%, 92%, 그 다음에 그 노바백스가 한 89%, 그 다음에 바이러스 벡터 백신은 한 맥시멈 잡아도 한 80%대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백신이 그냥 단순히 감염을 예방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 백신을 맞은 사람에게 중증도를 줄여주는 그런 효과도 있다라는 것이 공표됐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백신을 맞은 사람에서 백신의 그 사망률이 떨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일이 지나 3주가 지나면 백신을 맞지 않은 군보다 군의 37%에 비해서 23%를 떨어지고요. 이 3주가 지나고 나면 9.9%를 떨어지고 그 다음에 2차 접종을 하게 되면 1.6%를 떨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실제 우리나라 백신 접종하기 전에 사망률이 한 2.3% 정도 보고가 됐는데 백신 이후에 최근에 사망률이 0.77%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이게 뭐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도 일조를 틀림없이 한 것 같고 백신 접종 외에도 바이러스가 이제 변이 바이러스가 많이 생기는데요. 특히 델타 변이가 주종인데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특징이 전염성은 굉장히 높아지고 반면에 이 시비리티 중증도는 조금 떨어진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델타 플러스도 마찬가지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교차 접종에 대해서 굉장히 질문도 많으셨고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교차 접종의 효과 안정성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차 접종은 임상 시험을 한 데이터는 아직 나오질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차 접종은 대부분 데이터가 면역 원성, 그러니까 이뮤노제네시티를 보는 것만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면역 원성은 대개 교차 접종군에서 2차 접종 후 중화항체 반응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교차 접종군에서 특히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2회 접종한 군에 대비해서 mRNA 백신 2회 접종보다 높거나 비슷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안정성은 비교적 뭐 안전하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 교차 접종도 주로 나온 것이 아스트라제네카하고 화이자 백신을 교차 접종한 데이터가 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근거를 바탕으로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만 아직 허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현재까지 교차 접종 이후에 면역 원성에 대한 연구 결과만 존재하고 실제 감염 예방 효과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으나 면역 원성 결과가 우호적이기 때문에 예방 접종 효과가 단일 접종 대비 적어도 비슷하거나 좋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바이러스 변이와 백신 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변이 바이러스가 생기면 결국은 이제 백신 효과가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바이러스 변이는 대개 모니터링 중인 변이 바이러스가 알파, 베타, 감마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관심 대상 변이, 우려 대상 변이, 고위험 변이 뭐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코비드-19는 우려 변이 바이러스의 종류는 대개 이제 크게 네 가지 정도가 있겠습니다. 알파형 변이 바이러스는 이제 영국에서 처음 발견됐다 하는 것이고요. 대부분 이제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이게 영국에서 처음 발생됐다는 거지. 그러면 영국에서 생겨서 모든 나라에 퍼진 거냐? 그거는 그렇게는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제 백신을 하게 되면 결국 변이는 어느 국가에서든지 생기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제 영국에서 최초로 보고됐다는 것뿐이지 각 나라마다 백신을 접종했기 때문에 자연 발생적으로 영국형 변이가 생길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제 알파형 변입니다. 알파형 변이 뭐 주요 돌연 변이 이제 지점은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중증도 측면에서 보면 사망률을 증가시킬 수 있다. 죄송합니다. 증가시킬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치료 효과는 대개 보통 지금 치료제라는 것이 단일 항체 치료제 뭐 아니면 중복 항체 치료제 뭐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이제 설명드릴 수가 있는데 항체 치료제에 어느 정도 중화 효과를 보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남아공 변이가 베타형이고요. 이것도 이제 아직 사망률에 대한 명확한 근거는 아직 없습니다. 물론 단일 다중 항체 치료제에 어느 정도 중화 효과를 보이고 있다. 그래서 그렇게 우려할 만한 변이는 아닌 것 같다라는 것이 중론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브라질, 일본에서 발견된 감마형 변이입니다. 이것도 이제 그렇게 많은 데이터가 보이고 있지는 않지만 항체 치료제에 어느 정도 중화 효과를 보이고 있다 하는 것이고요. 이제 제일 관심 대상이 델타형, 소위 인도에서 처음 발견된 델타형 변인데 델타형 변이는 저기 폐와 결장에 높은 침입률을 보이는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델타형 변이가 사망률이 좀 더 증가한다라고 그런 보고가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항체 치료제에 어느 정도 반응하지만 일부 항체 치료제 밤라누 이게 발음도 어렵습니다. 부맙 뭐 여기에는 효과가 없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백신별 코로나19 변이주 감염 예방 효과에 대한 추이를 보시면요. 결국 이런 변이주가 생기게 되면 기존에 변이주가 생기지 않았던 군에 비해서 백신의 효과가 떨어진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파이자하고 아스트라제네카를 보시면 대개 변이주 델타 변이에 대해서 변이가 없을 때는 90% 정도 보이고 있지만 대개 이제 3개월, 6개월 지나면서 85%, 78% 이렇게 줄어든다. 그래서 한 12% 정도 효과가 줄어든다. 변이가 생기면. 하지만 이제 아스트라제네카는 초기에 효과가 좀 덜하지만 변이주의 또 저항성이 조금 파이자보다는 있다. 이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한 6% 정도 줄어든다. 6% 포인트 정도 줄어든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역시 변이가 생기면 백신의 효과는 좀 줄어든다는 게 중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렇게 뭐 다양한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뭐 델타 플러스 변이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그 유럽 사회, 영국, 독일, 벨지움 뭐 이런 유럽 사회에서 다시 코로나19가 창궐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뭐 영국 같은 경우에는 5만 명 이상 주로 이제 다시 환자가 생기는데 주로 델타 플러스 변이 바이러스가 이제 생기고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백신의 효과라든지 이게 중증도가 얼마나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이 아직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렇게 자료가 많지 않아서 제가 뭐 자신 있게 말씀 못 드리는 그런 그런 저기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델타 플러스 변이는 델타 변이보다 조금 더 전염성, 그러니까 전파력이 높다라고 이제 알려져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바이러스 배출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근데 이제 저희가 중증도가 좀 줄어든다고 했는데 참 우려스러운 거는 중증도가 예를 들어 과거에 2%였다가 지금은 1% 이하로 줄어들었다고 하더라도 발생하는 숫자가 2배로 늘어나면 중증 환자 생기는 숫자는 비슷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되면 의료기관의 그 이제 그 유지가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변이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백신별 코로나19 변이주의 감염 예방 효과는 대개 화이자 백신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한 알파 변이 같은 경우는 90%대를 유지하고 있고요.
델타 변이가 조금 줄어듭니다. 한 80%대로 한 10% 정도 줄어들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베타 감마는 그 중간 정도, 84% 정도. 이것도 이제 데이터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이게 정말 그런지 하는 것은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나와 있는 데이터만 말씀드리는 거라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에는 일단 비우려 변이는 뭐 67%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알파 변이에 대해서는 전혀 이제 그 차이가 없고요. 델타 변이에 대해서 뭐 조금 줄어든다. 이제 결국은 화이자보다 덜 줄어든다 하는 것이 이제 알려진 사실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다른 변이, 베타나 감마 변이에 대해서는 좀 더 줄어드는 그런 보고가 있습니다. 모더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약 90% 정도 비우려 변이에서는 보이고 있지만 뭐 알파 변이에서 별 변화가 없고요. 역시 델타에서 한 10% 내지 20% 가까이 줄어드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 감염을 예방하는 효과는 어느 정도 이제 줄어들 것 같다 하는 것인데요. 이 백신의 아까 효과성을 볼 때 중증도, 사망률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라고 했는데 소위 이제 변이에 따라서 이 백신이 입원 예방하는 효과는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대개 이제 비우려 변이가 있을 때는 이제 화이자 같은 경우는 96% 정도 효과가 있다고 되어 있는데 알파 변이에 있어서는 마찬가지로 별 변화가 없이 96%, 델타 변이가 있어도 뭐 보고자마다 다르지만 96%에서 78, 80% 정도 유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베타 감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중증도로 가는 건 상당히 예방하고 있다라고 알 수 있고요.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는 뭐 입원 예방 효과를 따지면 알파 변이든 델타든 그다음 베타든 어느 정도 80% 이상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 백신의 효과가 어느 정도 입원 예방 효과, 중증도 예방 효과는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모더나 백신도 입원 예방 효과는 90%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백신을 맞게 되면 이 전파력, 감염력은 좀 줄어들지만 입원 예방 효과는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백신의 효과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변이형 바이러스 감염 백신의 예방 효과는 감염 예방 차원에서 보면 한 10% 정도 떨어진, 10%포인트 정도 떨어진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입원 사망 예방 효과는 1차 접종 시에는 좀 떨어지는데 2차 접종을 완료하게 되면 되게 그대로 약간 줄어들지만 그대로 유지되는 현상이 대체적인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백신을 접종한 경우에 입원 및 사망 예방에 미치는 영향은 변이 바이러스 종류별로 큰 차이는 없었다 하는 것이고요. 변이형 바이러스 변이별 감염 예방 효과 차이가 약간 있긴 하지만 백신을 2회 접종하는 경우에는 일정 수준의 감염 예방 및 입원 예방 효과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 결론입니다. 세 번째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코로나 백신 부작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 백신의 부작용은 뭐 일선에 계신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전체적인 통계가 어떻게 되는지는 좀 궁금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질병관리청에서 매주 이 코로나 백신 부작용 신고 건수를 보고를 하고 데이터를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백신이 올 2월 26일부터 시작됐는데요. 2월 26일부터 8월 7일까지 데이터를 여기 8월 7일까지 한 이유가 되게 8월 7일까지 데이터를 보면 아스트라제네카 접종 수와 파이자 접종 수가 비슷해집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또 비교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까지만 계산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백신을 접종을 하고 나서 초반에 굉장히 이 이상 반응 신고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실선이 이상 반응 숫자인데요.
이렇게 이상 반응이 많았다가 좀 접종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좀 익숙해졌는지 신고율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쭉 진행하다가 그다음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많이 하게 되니까 다시 이제 조금 그 추이가 올라갔습니다. 올라가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모더나 백신을 시작하면서 다시 한 번 더 백신 이상 반응 신고율이 이제 올라갔다가 이제 모더나가 지금 한참 진행해서 한 2개월 정도 지나니까 다시 좀 떨어지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막대 그래프가 백신 접종 그 숫자고요. 예, 그래서 각 일수별로 백신 접종을 많이 하면 이제 그 부작용 신고율도 좀 많아진다 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 백신별로 자세히 보시면 초반에 아스트라제네카 많이 했을 때 좀 많이 있는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역시 좀 일반적인 이상 반응들은 아스트라제네카에서 좀 많이 보고되고 있다 하는 것을 좀 알 수 있겠습니다. 이게 자료로 조금 자세히 한번 보시면 되게 이때까지가 전체적으로 한 2,700만 도즈를 투여했고요. 아스트라제네카가 1,100만, 화이자가 1,300만, 그다음에 얀센이 100만, 모더나가 한 100만 정도 투여한 시점이 되겠습니다. 전체 이상 반응률을 보면 되게 그 숫자가 비슷한데도 아스트라제네카가 한 7만 8천 건, 그 다음에 화이자가 한 3만 7천 건, 한 2배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반 이상 반응인데요. 그게 이제 일반 이상 반응이 95%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7만 4천 건, 3만 5천 건 정도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근데 이제 저희가 관심 있게 보는 거는 중대 이상 반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대 이상 반응은 보면 아스트라제네카가 한 3,500건, 화이자가 2,100건, 그 다음에 얀센이 328건, 그 다음에 모더나가 66건. 얀센이 보면 100만 건밖에 안 했는데도 상당히 좀 많이 보고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근데 이제 그러니까 사망은 이건 이제 어쨌든 이게 백신하고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지만 사망한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망 건수는 양쪽 군이 또 비슷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한번 보시면 이 오른쪽 아래쪽에 보시면 좋은데 아스트라제네카가 약 한 4.6% 중대 이상 반응이, 화이자가 한 5.7% 있는데 사망이 대개 한 15.7건, 인구 100만 명 다 그렇습니다. 화이자가 18.4명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백신 간에 큰 차이는 없지만 이런 것들이 사실 정확하게 원인 분석이 좀 돼서 최근에도 뭐 청와대에 심심치 않게 청원이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백신 관련 사망 그런 30대 뭐 사망자 이런 게 있으면 사실 뭐 기저질환이 전혀 없고 그러면 어느 정도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 이런 보상에 대한 예산이 굉장히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예산에 따라서 뭐 처분이 일어나는 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서 그런 갑자기 그렇게 뭐 가장을 잃게 되면 주변에 이제 유가족들은 생계를 이제 잃게 되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사실 좀 대한의사협회에서도 굉장히 그 건의도 하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잘 아시기 때문에 뭐 사이드 이펙트 백신의 이제 부작용은 뭐 일반적인 사이드 이펙트는 굉장히 많습니다. 뭐 감기 증상이 그냥 오는 거죠. 그다음 제가 오늘 중요하게 말씀드릴 거는 이제 중증 이상 반응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요. 그게 이제 가장 큰 게 1번은 아나필락시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나필락시스가 있는 사람인 경우에 제가 오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차에 그런 반응이 있었다 그러면 절대 공고하지 않는다는 것이 CDC 가이드라인입니다. 만약에 약한 부작용이 있었다 그러면 그건 이제 공고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아나필락시스 같은 게 생기게 되면 즉각적인 처치가 필요한데요. 우선 에피네프린을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꼭 제가 잊어버리지 말라고 하는 말씀은 이런 중증의 아나필락시스가 생기면 반드시 에피네프린을 준비했다가 주자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외에도 안티히스타민을 쓴다거나 여러 가지 장비, 펄스 옥시메타, 옥시전, 브론코 다일레이트 이런 것들을 투여할 수는 있겠습니다. 되게 이런 아나필락시가 생길 것 같다라고 생각되면은 가능하면 30분 이상 모니터링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다른 아나필락시 생기지 않는 사람들은 한 15분 정도 모니터링 해도 된다고 되어 있고요. 아나필락시스를 어떻게 조기에 감지할까 하는 것인데요. 이제 이런 증상이 조금 나타날 수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호흡기 증상으로서는 목이 이제 막히는 것 같고 가슴이 답답하고 천명이 좀 거렁거리는 소리가 들리고 목이 쉬고 목소리가 쉬고 숨이 차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조금 그런 생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의해서 봐야 되고요. 생각보다 노지아 보미팅이 조기에 나타나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지럽거나 그 다음에 심장 박동이 빨리 뛰거나 혈압이 떨어지면 아나필락시스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킨 튜거 같은 게 스킨에 전신적으로 그냥 이제 두드러기가 생기거나 빨갛게 발적이 생기거나 그 다음에 눈이 이제 충혈돼서 붓거나 하면 생길 수 있다 그러고요. 굉장히 신경학적으로 불안하거나 시저를 하게 되면 그렇고 그 외에도 이제 갑자기 시크리션이 많아지는 것도 하나의 특징이라고 합니다. 아이, 노즈, 마우스에 시크리션이 많아지면 이게 아나필락시스 생길 수 있으니까 굉장히 주의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나필락시스 생기면 이제 저혈압, 호흡곤란, 혀 또는 입술의 부종 등이 생기는데요. 대부분 30분 이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early sign 아나필락시스를 한번 참고를 해보시고 치료는 에피네프린이다라고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생기면 바로 이제 119를 불러야 되겠죠. 그래서 전원을 하는 게 좋겠고 그래도 이제 워낙 급하게 나타나면 역시 ABC 기본을 지켜야 됩니다. Airway, Breathing, Circulation, Maintation을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되고요. 환자를 이제 수파인에 눕히고 가능하면 다리를 올리고 얼굴을 약간 돌려서 만약에 보미팅 할 걸 대비해야 되겠습니다. 에피네프린 투여하는 건 뭐 옷을 입고 있거나 입지 않거나 그 위에다 그냥 찌르면 된다. 프리필드 시린지가 있으면 좋지만 그런 게 없으면 그냥 병원에 있는 에피네프린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코비드-19 백신에 뭐 아나필락시스 생기면 이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안티히스타민을 미리 먹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게 아나필락시스를 매스킹하기 때문에 권고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방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최소한 4시간 이상을 관찰해야 된다고 되어 있고요. 카운셀링이 굉장히 중요한데 대개 환자들이 이제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아나필락시스가 생겼다, 옛날에 알러지가 생겼다. 이제 어느 정도 생겼는지 보고 심하게 아나필락시스 생겼으면 다시 접종을 안 하는 걸 권고하고요. 심하지 않으면 접종하는 걸로 권고합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질문이 호흡기 질환이 있는 사람들이 와서 내가 호흡기 질환이 있고 병이 있는데 맞아야 되느냐 이제 그러면 더 맞으셔야죠.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합니다. 이제 코로나에 걸리면 호흡기 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생존 가능성이 더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걸려야 되기 때문에 백신을 꼭 맞으셔야 되는 그룹에 속한데 기저질환이 있다고 안 맞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카운셀링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위드 코로나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 마치고자 합니다. 백신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괜찮다고 생각해서 지금 위드 코로나 어제도 아마 시내 여기저기 다녀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벌써 위드 코로나가 한참 진행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우려스러운데요. 제가 추측하기로는 이번에 이제 5차 대유행이 오게 되면 적게는 한 2만 명, 많게는 우리나라도 인구 대비 따지면 한 5만 명 정도 충분히 생길 거라고 하루에 발생하는 환자가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 생기면 사실 중환자가 좀 예전보다 절반으로 줄어든다고 하지만
아마 병원이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백신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걸 꼭 명심해야 되고요. 브렉스루 인펙션도 있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변이형 그런 바이러스들이 백신에 대해서 더 취약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백신 접종했다고 위드 코로나를 이게 완전히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오해다. 결국은 뭘 해야 되느냐? 이 개인 지금 마스크 쓰고 계시죠? 또 사회적 거리두기 어느 정도 하고 계시죠? 이런 것들은 개인 방역 수칙, 그 다음에 지역사회 방역 수칙 이런 것들은 병행하면서 위드 코로나를 해야 된다는 것이 좋겠습니다. 저희가 1차, 2차, 3차, 4차 유행의 그래프입니다. 1차 유행에서는 그래프, 2차, 3차, 4차 이 그래프를 그냥 모양만 보셔도 피크는 더 올라가고 그 다음에 기간도 더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시작되면 뭐 초기에는 2주 만에 끝났지만 그 다음엔 한 달, 그 다음엔 지금은 3개월이 지나도 아직 끝나고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3개월이 돼야 이 피크가 떨어지는데요. 지금 정부는 이 피크가 넘었다고 위드 코로나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우려스러운데요. 아래 그래프가 이 백신 접종을 시작한 시점입니다. 올 2월 달이고 이게 작년 2월 달입니다. 그래서 올 2월 달에 백신을 했지만 백신 접종률이 높지만 이게 코로나 발생률은 전혀 줄어들고 있지 않다는 것을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런 정부에서 뭐 숫자를 뭐 개인 모임은 10명, 식당은 10명, 뭐 어디는 회합은 뭐 백신 맞으면 500명, 안 맞으면 100명 뭐 이런 식으로 숫자로 얘기를 하는데 이런 숫자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처럼 이 회합을 할 때 어떻게 개인 방역과 이런 그 지역 내지는 단체의 방역 기준을 잘 준수하고 회합을 하는지가 중요하겠습니다. 아침 일찍 그 지하철 타보시면 알겠지만 마스크 다 쓰고 정말 그 콩나무 시루 같이 지하철을 타도 지하철에서는 감염이 안 됩니다. 또 야외 같은 공간에서는 특히나 감염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질적인 방역을 통해서 해야죠. 식당에 4명, 10명이 가더라도요. 그 식당 안에는 100명, 200명 들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숫자는 문제가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백신을 했다고 완전하지 않다. 하루에 충분히 우리가 5만 명, 2만 명 발생할 걸 예상하고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역 기준을 개인 방역 수칙, 지역사회 방역 수칙을 준수하고 또 백신 접종이 사실은 지금 브레이크스루 인펙션이 얼마나 되는지 잘 모르지만 저희 병원에 이제 입원하시는 분들은 요즘은 백신 안 맞으신 분이 코로나 감염으로 입원하신 분은 없습니다. 다 중환이 되시거든요. 브레이크스루 인펙션이 얼마나 중환이 되는지 사망률이 얼마인지 아직 모릅니다. 그게 충분히 이제 데이터가 나올 것 같긴 한데 정부가 제대로 발표를 못 하고 있습니다. 특히 65세 이상 노인들은 1차, 2차 접종만으로 좀 부족하다라고 저희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항체 형성률이 떨어진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브레이크스루 인펙션은 더 많이 생길 거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오늘 제가 백신에 대해서 그 부작용과 백신 종류별 특징 그리고 위드 코로나에서의 백신의 역할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강의 감사드립니다. 저도 마스크를 벗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사항 있으시면 질문창에 질문을 올려주시고요. 그 전에 제가 몇 가지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한테. 불안한 경우 어떤 경우냐면 아스트라제네카를 맞는 사람이 백신 예방 효과가 60% 뭐 70%밖에 안 된다. 화이자는 뭐 90% 넘는데 나는 괜찮을까? 환자들이 많은 걱정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임상적으로는 그 예방 효과의 차이가 임상의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 그거 하나고요. 두 번째로 그 1차 예방 접종이 부작용이 심한 젊은 사람들이 2차에 대한 거부감이 상당히 크거든요.
거기에 대한 어떤 교수님의 조언, 그다음에 하나 한 가지 더 하면 마스크를 과연 벗을 수 있을까? 우리 인류가 뭐 그런 어떤 걱정거리 한번 이야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너무 어려운 질문을 해서 네, 마지막 질문 마스크를 벗을 수 있을까는 저는 뭐 벗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코로나19가 바이러스가 이제 계속 변이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바이러스는 변이하면서 꼭 나쁜 쪽으로 변이하는 게 아니고요. 이제 숙주하고 어떻게 하면 공생하고 자기가 바이러스 입장에서 많이 전파할까 하는 쪽으로 변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어떤 바이러스가 나쁜 쪽으로 소위 이제 사망률이 굉장히 높은 그 에볼라 바이러스처럼 변이를 한다면 그 바이러스는 빨리 종식이 될 겁니다. 이제 숙주가 빨리 죽기 때문에요. 반면에 지금 델타 플러스 같은 변이는 숙주를 별로 그렇게 많이 죽이지 않으면서 본인 전파력이 높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제 결국은 감기 수준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도 변이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나름대로 예측을 해보고요. 감기 정도라면 뭐 인플루엔자 수준이라면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는 사람도 있고 안 쓰는 사람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행히도 이제 작년에도 우리가 마스크를 열심히 썼기 때문에 인플루엔자 발생이 굉장히 줄었고요. 거의 피크가 없었습니다. 이제 올해는 미국에서 이제 조금씩 증가하고 인플루엔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마스크를 안 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인플루엔자도 미국에서 지금 유행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계속 마스크를 쓸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올해도 우리나라에서 인플루엔자 유행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마스크 문제는 그렇고요. 두 번째 이제 2차 접종이 심하다. 저는 이제 지난주에 3차 부스터 접종을 했는데요. 1차, 2차는 뭐 맞은 줄 모르게 이제 넘어갔는데 3차 때는 조금 뭐 이게 맞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 2, 3일 정도 약간 열감도 좀 있고 근데 충분히 뭐 톨러를 했습니다. 근데 요는 이제 백신 접종 이후에 일상생활을 이제 근무하거나 이런 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백신 접종을 활성화시키려면 백신 휴가 같은 것들을 좀 더 국가적으로 좀 장려해서 하루 정도는 좀 쉬는 게 회복하는 거라든지 이런 게 좋지 않나. 백신 맞고 나서 그 다음날 계속 일을 하려면 조금 뭐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힘든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못 견딜 정도는 아니고 저도 약을 딱 한 번밖에 안 먹었거든요. 예,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첫 번째 질문 제가 메모를 못했는데 아스트라제네카 효과 그 얘기 말씀하셨죠. 예. 이 백신을 접종하게 되면 백신 접종 이피커시가 80%다 하면 내가 80%만 방어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올로와 나스입니다. 제가 감염이 되거나 안 되거나 둘 중에 하나거든요. 예. 그러니까 60%라고 하면 이제 67%한 70% 가까운데 그러니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맞은 사람 10명 중에 7 똑같이 감염이 되면 7명은 감염이 안 되고요. 3명만 감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느 그룹에 속할지는 좀 운도 작용할 거고 확률도 작용할 거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접종률이 이제 효과성이 좀 떨어진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뭐 백신 접종 이후에 걱정할 문제는 아니고 추가 접종을 하시는 게 추가 접종을 하면 틀림없이 더 이뮤노제니시티가 굉장히 증가하기 때문에 부스터 하게 되면 거의 모든 제 생각에 모든 백신이 95% 이상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교수님은 1차 접종하고 부작용이 있을 때 어떤 수준까지 2차를 접종을 하지 말라고 권하는가요? 어떤 수준? 예를 들어서 뭐 아나필락시스가 나온 환자들만 하지 말라 하는 건지. 네, 그렇습니다. 지금 기준에는 아나필락시스라든지 심각한 부작용이 있었던 예를 들어 그걸로 인해서 아나필락시스라든지 길리안 바레 신드롬이라든지 트란스로스 마이라이티스라든지 레드 아이 신드롬 뭐 이런 중증으로 나온 질환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만 아니면
오히려 검증이 된 겁니다. 백신에서 몸만 좀 아프지, 몸은 좀 아픕니다. 누구든지 뭐 몸살기가 있으니까 기분 나쁘게 아픈데요. 어, 그런 거 아팠기 때문에 백신을 안 맞겠다는 것은 기준에 나와 있지도 않고 오히려 그 정도 아픈 걸로 잘 넘어갔기 때문에 백신 접종을 해야 된다라고 공고하고 싶습니다. 예.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그 우리 초기에 부작용이 심하면 항체 생성률이 높다 이런 얘기도 들렸는데 이게 근거 있는 얘기인가요? 근거가 있는지는 이제 연구를 했었어야 되는데요. 그게 이제 저희 안타까운 게 사실 지금쯤 뭐 어떤 데이터가 나와야 되냐면 연령대별로 항체 생성률이 나와야 됩니다. 특히 이제 저희가 걱정하는 게 65세 이상, 70세 이상, 85세 이상 뭐 이런 환자들이 브레이크스루 인펙션이 많이 생긴다고 저희 생각하고 있는데 연령대가 높을수록 항체 생성이 떨어진다라고 이미 알려져 있기 때문에 대개 그거하고 연관 지어 보면 백신을 접종하고 나서 젊은 사람한테 그 반응이 세고요.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잘 모르신다고 그럽니다. 그게 결국은 면역 반응이 안 일어나는 거 아닌가 하고 이제 게싱은 해볼 수 있는데 지금 그런 데이터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 비교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그 인터넷으로 저 질문 하나 올라왔는데요. 스파이크 박시네이션 의미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저도 잘 모르는 얘기인데. 네, 단백질 프로테인 이제 노바백스가 결국 이제 만들고 있는 곧 이제 아마 시판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나라 유수의 업체들도 그 단백질 백신을 지금 임상 시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나오고요. 가장 이제 과학자들 입장에서는 아이디어란 백신이다. 예, 부작용도 적고 그래서 그렇다고 생각은 하는데 이제 조만간에 아마 그런 단백질 백신들이 우후죽순처럼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질문 하나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명지춘해병원 장성구입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게요. 미국이나 유럽 선진국들 보면은 백신 접종 완료율이 한 60% 가까이 올라가면 확진자 숫자가 거의 10분의 1 가까이 떨어졌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확진자 숫자가 올라가는 경향을 보였는데 저희는 지금 접종률이 75%까지 올랐는데 그렇게 떨어진다는 느낌이 안 들거든요. 확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뭘로 봐야 될지 궁금합니다. 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우리나라하고 이제 선진국하고 이제 비교를 직접 하는 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워낙에 유병률이 낮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가 좀 자신을 갖는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우리나라도 인구 대비로 따지면 실제 선진국에 비하면 인구 대비 10% 생기려면 하루에 10,000명, 20,000명 생겨야 되거든요. 근데도 지금 이제 4차 유행에 다들 놀래고 있는데 2,000명 정도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싱가포르 같은 건 인구 우리나라 10분의 1밖에 안 되는데 하루에 5,000명 생기거든요. 예, 백신 접종률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예, 그런 것처럼 백신 접종률이 높다고 지금 그래서 제가 아까도 강조드렸는데 백신 접종률이 높다고 그것만 믿고 이게 방역을 완화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위드 코로나 할 때도 백신 접종률이 높지만 계속 이런 방역 기준은 잘 지켜져야 백신 접종률의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도 이제 브레이크스루 인펙션이라든지 백신 접종의 그 효과가 그 자체만으로도 90%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나머지 10%는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전 인구의 백신 접종률이 뭐 90%라고 하더라도 충분히 더 생길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상으로 코로나 백신 종류의 장단점과 부작용 관련해서 여몽기 교수님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